서울의 봄은 늘 벚꽃보다 쓸쓸하게 시작되었다. 서민경, 성우그룹의 전 회장이자 한때 부동산 여제라 불리던 여인은 오늘도 용마산 언덕에 위치한 가족 묘지를 찾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검은색 한복 코트를 입고 단정한 머리를 하고 있었다. 여전히 우아했지만 눈빛은 오래된 그림자처럼 비어 있었다. 준서야, 잘 있니?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묘비의 이름을 어루만지던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준서. 그녀가 입양한 하나뿐인 아들. 2년 전 자원봉사로 강원도에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사고 이후 그녀는 회사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고 한남동 저택의 대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세상은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할머니? 등 뒤에서 들려온 어린 목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묘비 앞 작은 소년이 눈망울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곁에는 젊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 중이었다. 순간 민경의 눈이 커졌다. 소년의 이목구비, 표정, 심지어 가만히 서 있는 자세까지도 죽은 준서와 너무 닮아 있었다. 지훈아, 인사드리면 안 돼. 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분은 이준서 님의 어머니야. 소년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경은 숨을 삼켰다. 할머니. 그 말이 가슴을 세게 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와 여인을 바라보기만 했다. 혹시 이 아이와 준서가 무슨 관계입니까? 민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냥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을 뿐이에요. 민경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다시 묘비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무슨 우연이지? 아니면 운명인가? 그날 밤 민경은 침실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과 서랍을 뒤졌다. 준서가 남긴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중간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이 있었다. 강하은 씨. 그녀는 내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다시 알려준 사람이었다. 강하은. 그녀는 수첩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이름이 귓가에 오래도록 맴돌았다. 그날 이후 서민경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작은 소년의 눈빛이 그 안에 담긴 익숙한 그림자가 그녀의 가슴에 박혀 있었다. 이준서가 살아있었다면 바로 저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 아이가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눈이 반달이 되는 표정, 심지어 귀 뒤로 넘긴 머리카락까지도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이라 믿고 싶었다. 그녀는 다시는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이미 준서를 통해 한번 세상 전체를 잃은 기분을 경험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민경은 비서에게 조용히 한 사람을 불러오라 지시했다. 그는 오랜 기간 그녀와 함께 일해온 사설 조사원이자 정보 분석 전문가였다. 강하은이라는 여자를 조사해줘요. 가능하면 조용히. 아이의 신원도 확인해줘요. 며칠 후 민경은 조사 결과를 받았다. 강하은, 32세. 성우그룹 본사 청소 용역 직원으로 약 3년 전까지 야간 근무. 고졸 학력. 모친 병간호로 인해 조기 퇴사. 이후 단기 알바 및 저소득층 주거 지원 지역에 거주. 아들 강지우는 혼외자이며 출생신고에 붙일라는 공란. 아이의 나이, 생김새, 타임라인. 모든 것이 준서와 겹쳤다. 민경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외면해야 할까?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말도 없이 아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 아이의 존재조차 그녀는 알지 못했다는 것. 며칠 뒤 민경은 하은에게 조용히 연락을 취했다. 며칠 전 묘지에서 뵌 분이죠? 저와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강하은은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성우타워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하은은 수수한 옷차림에 손에는 오래된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회장님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당신 아이, 준서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민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하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준서 씨와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와 함께 미래를 꿈꾸진 않았어요. 그저 외로운 밤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럼 왜 아이를 낳았죠? 지우려 했어요. 하지만 심장이 멈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낳기로 했고 혼자 키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준서 씨가 아이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도 제가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민경은 말을 잃었다. 하은의 말투엔 비난도 요구도 없었다. 그녀는 단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안에 담긴 자기 존엄과 자책이 오히려 민경의 마음을 흔들었다. 당신은 왜 묘지에 왔죠? 제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민경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DNA 검사를 하자. 사실을 확인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은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전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내 목적이야. 하자. 며칠 후 민경은 아이의 유전자 샘플을 조용히 확보했다. 결과는 5일 뒤 나왔다. 강지훈, 부, 이준서, 확률 99.997%. 그 순간 민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혼잣말했다. 준서야,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그 아이를, 그 여자를 왜 숨겼니? 그날 밤 민경은 준서의 방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엔 준서가 마지막으로 쓰던 수첩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 또 다른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 엄마에게 말할 용기가 없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엄마가 아니니까. 민경은 그 글을 읽으며 무너졌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조용히 흐느꼈다. 자신이 지켜내려 했던 체면이 가족을, 아이를, 진실을 얼마나 짓밟았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다음 날 민경은 다시 하은을 불렀다. 하은은 조심스레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우고 싶다. 지훈이는 내 손자가 맞다. 내가 잘못했어. 하은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날 민경은 처음으로 손자의 이름을 불렀다. 지훈아. 아이는 작게 대답했다. 할머니. 민경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할머니가 늦어서 미안해. 서민경의 삶은 언제나 질서와 계획 속에 있었다. 사적인 감정은 업무에 개입되지 않았고 감정의 동요는 약함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 손자의 체온을 아는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서민경이 아니었다. 며칠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은에게 제안했다. 지훈이와 함께 한남동 저택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해요. 당신에게도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어요. 하은은 고개를 떨구었다. 전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좋게 보지 않을 거예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이예요. 그렇게 하여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지우는 금세 집에 적응했고 민경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는 듯했다. 그녀는 준서와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훈과 함께하며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천천히 치유해갔다. 하지만 세상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는 않았다. 한 기자가 익명의 제보를 통해 성우그룹 회장이 혼의 손자를 집으로 들였다는 소문을 입수했고 곧이어 인터넷 기사로 퍼지기 시작했다. 성우그룹, 숨겨진 상속자 존재. 전 회장의 며느리는 전 청소부. 재벌가의 파격 행보.
가식인가 감동인가. 기사는 삽시간에 댓글 수천 개를 불러왔다. 응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비난과 조롱이었다. 돈 많으면 다 용서돼. 극빈층 감성팔이. 딱 드라마 각이다. 아들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손자라니. 너무 빠르다. 하은은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지훈도 어딘가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집안의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성우그룹 내부에서 터졌다.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열었고 그녀가 세운 사회공헌재단의 운영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다. 회장님,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큽니다. 후계 구도에 혼란을 주는 행동은 삼가셔야 합니다.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이는 현재 성우그룹 회장인 백도현이었다. 그는 한때 민경과 대학 동문이었고 젊은 시절 그녀를 좋아했지만 거절당했던 인물이다. 서 회장님, 감정으로 회사를 끌고 가시려는 겁니까? 사적인 일은 사적으로 해결하시죠. 회사를 위해서라도 재단 이사직에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은 담담히 말했다. 내가 세운 재단이에요.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사람도 나고 가장 많은 생명을 살린 것도 내 돈이었어요. 이 아이가 내 손자인 게 왜 회사 이미지에 해가 되죠? 백도현은 조용히 쓴웃음을 지었다. 이 사회는 아직 청소부 출신 며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하은이 회의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민경이 몰래 부르지 않았음에도 모든 걸 듣고 있었다.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회장님이 곤란해지시는 건 원하지 않아요. 제가 떠나면 해결될 문제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여러분, 나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성우재단 이사직에서 물러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세운 건 건물이나 돈이 아니라 신뢰였어요. 내가 지금 선택하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내 아들은 나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났어요. 이 아이에게는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날 저녁, 민경은 정식으로 한남동 저택을 떠났다. 하은과 지훈도 그녀와 함께 나섰다. 그들이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민경이 오래전부터 사적으로 보관하던 작은 집이었다. 그곳에서 민경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더 이상 CEO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재단 이사도 아닌 그저 지훈이의 할머니로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우리 셋이 가족이야. 그 말에 지훈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가족이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산책하는 거죠? 하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경은 처음으로 마음 깊이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큰 것을 버리고 작은 것을 택했지만 어쩌면 그 작은 것이야말로 진짜 삶인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이 잃어버린 만큼의 누군가에게 나누겠다고. 겨울이 오기 전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은 고요했다. 서민경은 오래전 별장으로 쓰던 집을 개조해 하은 지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비록 한남동의 고급주택은 아니었지만 이곳에는 정적과 평온이 있었다. 벽난로는 따뜻했고 지훈은 마당에서 뛰어놀았다. 민경은 매일 새벽차를 끓이고 정원을 돌보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갔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하나의 생각이 계속 떠올랐다. 이 아이 하나만 바꿨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나와 같은 아이들, 하은 같은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추위 속에 있다. 민경은 자신의 계좌를 열어보았다. 회사에서 물러날 때 받은 퇴직금, 그녀 명의의 부동산,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상속자산. 그녀는 결심했다. 남은 인생을 무언가 더 본질적인 것에 쓰기로. 그녀는 지역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청년가장, 독거노인, 미혼모,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명단을 요청했다. 그리고 직접 발로 뛰었다. 허물어져가는 슬레이트 지붕, 곰팡이가 핀 벽지, 난방이 되지 않는 방.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수십 년 동안 고급 아파트와 빌딩만 설계하며 살아온 자신이 정작 사람들이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하은에게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집을 지어보자. 기술은 내가 알고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하은은 놀란 듯 물었다. 진짜 하시겠어요? 이 추운 겨울에 맨손으로요? 응, 기부만 해선 바뀌지 않아. 직접 부딪혀야 해. 그들은 준서의 꽃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주거,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독거노인 3명의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었다. 민경은 예전 직원 중 건축 설계사였던 후배에게 연락했고 뜻을 함께한 몇몇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합류했다. 지훈도 아침마다 오늘은 어디 집 짓는 거예요? 라고 묻곤 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의심스러워했다. 재벌이었다는 그 여자가 여기서 망치질을 해. 혹시 방송 찍는 거 아냐? 하지만 민경은 말없이 묵묵히 일을 했다. 무릎이 아픈 날도, 손톱이 깨진 날도 그녀는 쉼없이 일했다. 그녀의 진심은 점점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첫 번째 집이 완공되던 날, 노부부는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이 집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민경은 오래간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세 번째 주택을 공사하던 중 외벽 일부가 붕괴되며 자원봉사자 한 명이 다리를 크게 다쳤다. 사고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를 쏟아냈다. 전 재벌 회장, 무허가 공사로 자원봉사자 부상, 준서의 꽃집, 자선인가 위험한 허상인가. 재벌 감성팔이, 그 뒤의 진실은. 심지어 소사이어티톡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민경과 하은의 과거를 조명하며 청소부 출신 며느리, 감동 뒤의 야망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악플로 가득 찼다. 불쌍한 척하지 마라. 돈 많으면 다 해결되냐. 준서 죽고 나서 이미지 세탁 시작했네. 민경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자신이 의도한 것이 아닌데도 모든 노력이 폄하당하는 현실에 숨이 막혔다. 게다가 백도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시청과 지역 건축관리과에 민원을 넣었고 무허가 시공이라는 이유로 공사는 중단되었다. 그날 밤 민경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의심했다. 내가 틀렸던 걸까? 이 모든 게 내 죄책감을 덜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을까? 하은은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만두실 건가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어. 도와준다는 게 그들에겐 또 다른 상처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진심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멈추면 그건 그들의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며칠 뒤 민경은 지훈과 하은이 함께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다. 그런데 지훈을 다정하게 안고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바로 자원봉사팀의 젊은 건축 설계사, 이름은 김동훈이었다. 지훈이 그에게 아빠처럼 생겼다고 웃으며 말했고 동훈은 그저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 장면을 본 민경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과거의 불신이 다시 되살아났다. 그녀는 하은에게 말도 없이 며칠간 말수를 줄였고 식사 자리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하은은 그 눈빛을 눈치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민경의 방 앞에 메모 한 장만 남겼다. 전 진심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그 아이의 할머니로서 저를 믿어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과 지훈은 그 집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민경은 차가 식은 식탁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정적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또다시 잃고 있구나. 서민경의 집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하은과 지훈이 떠난 뒤로 집안은 침묵만 가득했다. 식탁에는 3개의 수저 대신 하나만 남았고 거실의 웃음소리는 사라졌다. 그녀는 매일 정원에 나갔다. 그러나 꽃을 돌보던 손은 멈추고 그저 멍하니 마당만 바라보았다. 그녀는 또다시 자신이 만든 벽 속에 갇혀 있었다. 자신의 불신과 자존심이 또 한 번 소중한 사람을 밀어낸 것이다. 며칠 뒤
그녀는 하은이 남기고 간 메모를 다시 꺼내 읽었다. 회장님이 아니라 지훈이의 할머니로서 저를 믿어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 줄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민경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향해 말했다. 내가 또다시 준서에게 했던 실수를 반복했구나. 이젠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지체 없이 하은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 그 작은 마을의 임대주택 단지를 찾아갔다. 그러나 이미 그곳에서도 하은과 지훈은 떠난 뒤였다. 마을 주민은 말했다. 여기선 아주 잠깐 있었어요. 서울 쪽 어디론가 다시 갔다고 들었어요. 그 여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애도 예에 바르고 똑똑하더라고요. 실망과 허망함 속에서 민경은 돌아서려다 마을 입구에서 뜻밖의 장면을 보았다. 지훈이 벚꽃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작은 손에 종이약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민경은 숨을 멈췄다. 지훈아. 지훈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본 지훈은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찾으러 오셨어요? 민경은 달려가 아이를 안았다. 그리고 그 품에서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할머니가 또 널 밀어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할게. 그 순간 하은이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민경은 하은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잘못했어요. 지훈이도, 당신도 나에게 가족이에요. 우리가 다르게 살아온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그날 이후 민경은 다시 시작했다. 이번엔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준서의 이름을 딴 주거재건 프로젝트는 준서의 집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등록되었고 서울시와 일부 NGO 단체의 지원까지 받게 되었다. 백도연은 내부 고발로 인해 재정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민경이 떠난 성우그룹은 도덕성 위기를 맞이했다. 한때 비난하던 언론들은 태도를 바꾸었다. 진짜 자선이란 무엇인가? 서민경, 무너진 권력을 넘어선 인간성. 유튜브 채널 소사이어티 톡도 사과 영상을 올렸다. 한 시민은 댓글에 이렇게 적었다. 비난은 쉽지만 직접 행동하는 건 어렵다. 그녀는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졌다. 그렇게 해서 준서의 집은 전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작은 벽돌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수많은 가정에게 진짜 집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2년 뒤 서민경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병을 앓리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장례식은 조용히 가족과 몇몇 자원봉사자만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지훈은 그날 작은 종이약 하나를 그녀의 관 위에 올려놓았다. 할머니, 지금쯤 준서 아빠랑 만났겠죠? 꽃이 피면 다시 올게요. 민경이 남긴 마지막 편지가 하은에게 전해졌다. 하은아, 너는 나의 며느리가 아니야. 나의 딸이야. 지훈이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너는 나에게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준 사람이다. 나는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가장 따뜻한 순간을 너희와 함께한 것에 감사한다. 그 편지는 액자에 담겨 지금도 준서의 집 본부의 벽 한가운데 걸려있다. 시간이 흘러 지훈은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늘 할머니를 성우그룹 회장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저에겐 그냥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던 분이었어요. 진짜 부자는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란 걸 할머니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새롭게 완공된 준서의 집 100번째 주택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 하은은 지훈의 옆에 서서 미소 짓고 하늘엔 종이약이 하나 조용히 날아오른다.